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제5장 인지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5주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앨리스와 백의 인지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앨리스와 백의 인지 이론은 비슷한 듯 하면서 비슷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앨리스의 이론은 어떤 합리적인 정서 치료에 대한 거라면 백의 인지 치료 이론은 생각이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약간 제목만 들었을 때에 왠지 생각이 기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생각을 좌우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먼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이론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뭐 인지 이론 그러면은 앞서 배운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많이 쓰여요. 가장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이런 이론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앨리스의 한번 생애를 볼게요. 앨리스는 피츠버그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에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삐아제나 콜버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보는 앨리스와 백은 약간 본인에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삐아드레든가 콜버그는 굉장히 엘리트였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떤 이론들을 세우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죠. 그런데 앨리스와 백은 약간 우리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본인들 스스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앨리스는 대인공포증 등 청년기 동안 자기 문제를 심리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내가 위가 안 좋다 혹은 아토피가 있다 이런 분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고 많은 책을 읽고 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아마 앨리스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먼저 대인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좀 더 돌아본 거죠. 1955년에 인지를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법인 인지치료를 소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당뇨병도 있었고 청각 이상, 시각 이상 등의 건강 문제를 겪었지만 심리 상담 치료, 또 가족 상담 치료, 부부 상담 치료, 강연, 워크숍 등의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하여튼 앨리스는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콜롬비아대 석사학위를 받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정신 분석가로 막 이렇게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본인 문제를 좀 치료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또 신장염을 앓았고 뭐 수줍음도 많이 타고 원래 이렇게 좀 몸이 약하거나 허약하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면 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앨리스도 그런 아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볼게요, 이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사고와 정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앨리스가 치료에 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한 것은 인지의 재구성법이에요. 인지의 재구성법. 그러니까 어떤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생각을 바꿔 하라는 거죠. 우리 뭐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생각들이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사고와 행동이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저게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사 먹던가 만들어 먹던가 결국은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장애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혹은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야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정서장애가 외부에서 뭐 나를 보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왜곡된 지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과 생각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대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 왜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넘어졌던 기억. 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누군지 세월이 오래 흐르면 기억을 못하는데 넘어진 그 본인은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고 수치스럽고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그 행동을 보는 사람을 몇 년 뒤에 만난다면 그 사람은 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괜히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고서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입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네,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신념이 있으니까 비합리적 신념이 있겠죠. 먼저 그럼 합리적 신념은 무엇이냐? 인간의 행동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현실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인 거죠. 우리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업무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업무적인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객관적으로 이 업무가 왜 안 되는지,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 가운데는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감정. 그래서 바로 불필요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상대방은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타당하지 못해서 이거를 반대하는 건데 제가 나를 싫어해서 반대하나? 이렇게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은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비합리적인 신념과 이것이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어떤 삶으로, 네, 이렇게 안정된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편안한 감정을 느끼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건데 우리는 비합리적인 신념, 주로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안정된 삶을 방해하고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그 시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딸은 결혼해서도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 어머니와 같은 대우를 받고 살 것이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했던 것처럼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나의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구박할 것이다 하는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술을 좋아하는 남자를 보게 되면 피하게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와 같이 가정폭력을 할까 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 아동기 때 이제 겪은 경험들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자라는 과정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되실 거니까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실 거니까 나중에 자녀를 키우실 때에 정말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어떤 내 기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루게 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부모가 아니어서 나중에 보육기관에 또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죠. 이제는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어머니나 뭐 조부모가 아닌 보육기관의 교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유아들을 다룰 때에 정말 내 감정대로 다루지 마시고 내가 이 아이에게 한 행동들이, 말들이 이 아이의 인성을 좌우할 수 있고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상처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안정된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관계가 안 좋은데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관계도 안 좋고,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어요. 계속 되풀이 되는 어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의 앨리스의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나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생각.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나를 좋아하던가요? 아니죠. 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유행했던 소설이 있죠. 미움받을 용기. 네, 우리는 다들 그냥 착한 사람의 컴플렉스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분, 혹은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약간 착한 이즘이 있어요. 사회복사는 일해야 돼.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이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 안에서 내 주장을 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본인의 욕구라던가 본인의 생각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걸 택한다는 거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려면 모든 측면에서 철저하게 능력이 있고 성취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슈퍼맨, 슈퍼우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벌이를 할 경우에 바깥일도 잘해야 되고 가정 살림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때는 직장에서도 유능해야 되고 학업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완벽하려는 제가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슈퍼우먼 컴플렉스인데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쁘고 사악해서 그러한 사악함 때문에 가혹하게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하죠, 보통. 이런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끔찍하고 파국적이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은 세상이에요. 특히나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에 실패를 한 거지 인생에 실패를 한 건 아니거든요. 결혼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하나의 단계, 하나의 꼭지점을 실패한 건데 마치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난 것이냐,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인간의 불행은 외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과 장애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 그냥 운명대로 가야 되는 거다. 내가 그렇지 뭐. 뭐 이런 것들. 아, 내가 노력하면은 더 나아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생각. 근심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또 그거에 대한 꿈을 꾸고. 보통 이제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들. 이것도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나 자기 책임감을 직면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생각.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죠. 하지만 피한다고 다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것이면 직접 맞닥뜨려서 부딪힐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고 의지할 만한 자신보다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네, 어릴 때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 생각. 부모님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으니까. 어떤 이런 것들. 자신의 과거사가 현재 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것이 또한 유사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 즉 과거에 대한 행동 때문에 나비 효과 같은 거죠.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또 내가 개척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과거와 연결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문제나 장애로 인해 자신이 몹시 당황하거나 속상해야 한다는 생각.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타인의 문제나 장애로 같이 공감해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면은 그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어떤 이런 것들.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다. 걔는 걔고 나는 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완전한 해결책이 항상 있고 항상 만약 이러한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파국이라는 생각이죠.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결책은 없죠. 최선이 안 되면 우리는 차선을 따르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부분만 실패를 한 거지 이게 완전히 인생이 끝나거나 완전히 파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결혼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해서 혹은 연애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실패한 거지 그로 인해 남은 나의 인생을 모조리 실패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6, 7, 8, 9, 10, 11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들 가운데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이 과연 얼마큼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저도 한 3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모든 면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또 이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하고 파국적이다. 뭐 이런 거랑 두려운 일이 있으면 몹시 걱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과정입니다. 네, 앨리스는 A, B, C, D, E 과정을 만들었어요. 앨리스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합리적 신념 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비합리적 신념 체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 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합리적 신념 체계의 간을 지배받는 사람이 보통 건강하지 않아요. 저렇게 근심이 많고 소심하고 모든 일에 완벽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개별화가 되는 사람, 걔는 걔고 나는 나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야. 이게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죠. 특히 정신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은 걱정이고 잠은 잠이야. 보통 이런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한 거지, 건강한 건지,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앨리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먼저 선행사건이 있어요. 뭔가, 네, 하여튼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뭔가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신념 체계예요. 이거는 이미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 체계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런 사람은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몹시 두려운 사람은 이제 이때부터 인지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이거를 각자 이게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생활 방식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그 사건을 신념에 의거하여서 해석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정서적인 결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비합리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러고. 만약에 합리적인 사람은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논박이 있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에 도전하고 그것이 사리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항상 논박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효과예요.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 논박을 하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대체를 하게 해주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꼭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신념 체계에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 안의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내 안에서 잘 끌어내느냐, 논박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 효과를 어떻게 신념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가 우리 교재 164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단어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쭈삣쭈삣 뭐 하다가 하여튼가 아무튼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신념이 있는 거죠. 아우, 내가 또 실수했네. 나 이렇게 맨날 왜 실수를 할까? 내가 하는 게 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구나.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나를 되게 썰렁한 사람으로 보겠구나. 내게 관심도 없겠구나. 나를 무시하겠구나. 이런 신념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신념이 있다면, 내가 실수했네? 다음에 잘해야지.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실수했네? 다음엔 잘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이게 신념으로 내가 실수를 해서 나를 되게 무시하겠구나. 지루하겠구나. 재미없어 하겠구나.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 모임 자리가 재미없겠죠. 실패감, 자괴감, 위축 행동. 그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실패하다 보면은 만약에 뭐 좀 친해지고 싶은 이성이 있다던가 그랬는데 다가가지를 못하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내 호감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자신있게 다가가는데 그게 아니니까 나는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논박이에요. 자기소개를 항상 잘해야 돼? 실수할 수도 있지. 오히려 더 인간미가 있고 좋았어. 무슨 대본을 달달 읽는 것도 아니고, 야, 앞에 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빴는데, 너는 오히려 인간적인 면이 오히려 신선했어. 이렇게 논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내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틀에 박힌 너무나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자기소개보다는 나는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꾸밈 없이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인간적으로 다가갔을 거야. 이러면서 실패가 위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논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A와 B와 C를 가지고 왔을 때에 여러분이 D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왜 실수를 했어요? 다 틀렸어.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죠. 오히려 너무 능숙하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거를 많이 해본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실수가 더 인간미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된다면 2단계, 효과의 단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D의 과정, 논박이라는 거죠. 자, 이제 100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100을 보면은 앨리스와 마찬가지로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로드 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아동기가 불행했대요. 글쎄 왜 불행했는지는 보면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어렸을 때 백은 팔이 한 번 부러졌는데 그 감염된 것이 완치되지 않아서 평생을 고생했대요. 아마 평생을 장애가 있었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놀림도 받고 막 그랬겠죠. 너는 뭐 팔이 왜 그래? 뭐 혹은 팔을 못 움직이는 아이, 혹은 뭐 팔에 붕대를 감고 다녔으면은 장애의 아이라고 막 놀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또 같은 학년을 두 번 다니게 되는 경험을 해서 자신이 되게 무능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열심히 내 공부를 해서 역시 백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문제를 토대로 타인을 이해하고 인지적인 이론을 발전시켰대요. 그래서 1943년에 브라운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또 예일대 박사가 됐고, 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정신과 교수가 됐고, 네, 과거는 우리와 비슷한데 미래는 우리와 다르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공부한 콜버그라던가 혹은 삐아제 같이 우수한 그런 어떤 유아기를 보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앨리스도 그랬듯이. 자, 그러면 백은 인지치료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백이 주장한 것은 인지치료는 생각, 즉 사고가 기분, 정서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기분이나 정서가 좀 생각을 좌우하는 길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백은 오히려 이 반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치료가 어떤 구조화되고 단기적이고 또 현재지향적인 방법의 심리 방법으로 썼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증 치료법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 흔히 뭐, 아유, 걱정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지를 다시 재구조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인정이 됐다는 거죠. 인지치료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 사고를 재평가함으로써 전에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문제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학습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글쎄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도저히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가사 분담이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남편도 승낙할 수 있어요. 라고 자꾸 네,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어, 가사 분담을 해준다면 내가 두 가지 다 병행할 수 있는데라는 좋은 정서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행동에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극복할 수 없다고 한 문제를 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사 분담을 요구하고 혹은 뭐 일주일에 뭐 두 번 정도 무슨 요일은 육아를 부탁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인지치료에는 왜곡된 믿음 또 어떤 이러한 믿음 밑에 깔려있는 역기능적 신념 역시 이것도 앨리스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마찬가지로 왜곡된 믿음 해보지도 않고 우리 남편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얘기해도 안 들어줄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말해보나 마나야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말하니까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경험한 적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백은 인지의 네 가지 수준을 이야기했어요. 자동적 사고, 중간 믿음, 핵심 믿음, 그 다음에 도식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동적 사고는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평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왜 심리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오래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인성 검사를 할 때도 즉흥적으로 하라 그러지 심리 테스트나 인성 검사를 할 때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은 현재의 나의 모습을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좋은 걸 거야.
이게 바람직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동적 사고는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그냥 하는 평가.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너 왜 이렇게 게을르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 믿음은 사람들의 자동적 사고를 형성하는 극단적이며 절대적인 규칙과 태도를 반영하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게 핵심 믿음인데요. 핵심 믿음과 자동적 사고의 중간 단계래요. 핵심 믿음은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자동적 인지에 바탕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또 일반화된 거, 절대적인 거 이런 거죠. 도식은 핵심 믿음을 수반하는 정신의 인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인지 모델 표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자동적 사고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적 사고. 이 책 너무 어려워. 나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없어. 재미도 없고. 이거 못 읽을 것 같아. 너무 힘들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딱 드는 생각이 자동적 사고예요. 근데 이 생각이 왜 들었냐?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뭔가 기분이 좀 씁쓸해지고 책을 그냥 안 읽게 되고 졸리고 땀나고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이 자동적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간 믿음이 뭐냐. 내가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멍청해서 그래. 뚱해서 그래.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믿음을 나는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자, 이거는 반대로 핵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믿음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나는 무능력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이해를 못할 거야.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앨리스의 비합리적인 신앙과 단어만 바뀐 거죠. 자동적 사고에서 이 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즉흥적으로 나왔을 때 앨리스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치료 과정이라면 반박이 있었으면 효과가 달라졌겠죠. 이 책을 다 이해해야 되나요? 정답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죠. 번역본이라서 문장이 매끄럽잖아서 그래서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아니야라고 반박이 나왔으면 되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자동적 사고와 중간 밑으로 핵심 이것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도식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 이런 과정에서 인지적인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무능력하다. 아까 말씀하셨죠. 인생이 어떤 하루를 되면은 파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어려운 것들을 해내잖아요. 영어도 하시고 수학도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거를 이해를 했는데 지금 책만 내는 건데 이 책 하나 이해를 못하는 마치 무능력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어요. 되게 이론만 이론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인생사 제가 이해 안 되시는 분 더 나가서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사과 안 맞으시겠어요. 이해 안 되시겠어요. 되게 이유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말을 다 얘기하고 외우니까 괜찮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전체의 핵심으로 간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인지적인 모든이다. 그릇한 정리, 잘못 개념으로 이끄는 생각이 계속 오류예요.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인지외나 논리적인 오류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막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되면은 나중에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옳은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자꾸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이게 듣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하면 이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어떤 그 비현실적인 세계 뭐 이런 거 혹은 비도덕적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외국으로 끝나는데 이게 마치 사실이냐 어떤 이게 그냥 현실이냐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사이사이에 빠지시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서서히 인지적인 왜곡이 일어나서 땅을 팔아갖고 헌금을 하고 이러면서 주변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네 그렇게 하죠. 그 나쁜 이성을 사귈 때도 주변에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헤어져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바로 인지적인데 이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에 인지 왜곡이나 논리적 왜곡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때 내가 경험이 없어 이렇게 했네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뭐 혼이 나갔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바로 인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인지적인 왜곡이 임의적 추정, 선택적 추상화, 과일반화, 과장과 축소, 개인화, 흑백 논리, 다시 말해서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임의적 추정이에요.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반대되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우리 교재는 어떻게 나왔냐면 의사가 gá우뚱하는 모습을 보고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임의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화면이 기계가 안 됐나? 왜 이렇게 화면이 흐리지?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고요. 근데 환자는 이게 지금 병이 심각해서 갸우뚱하는 거야 라고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화면이 별로 안 좋네라고 하면서 갸우뚱을 했는데 반대되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요. 엑스레이 화질이 별로 안 좋네요.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지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선택적 추상화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한 채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도 부정적 평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한 것만 기억하고 나는 왜 그랬을까 뭐 인지를 왜곡하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에. 세 번째는 과일반화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토대로 일반적인 결론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남편이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매일매일 전화를 한 번씩 했는데 전화를 오늘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되게 바빴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식었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우리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사람이 식었어. 뭐 이런 말들. 한 번 실수를 가지고 전체 공든탑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장과 축소예요. 어떤 것을 보고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이런 거예요. 위궤양이라는 판단을 받자마자 곧 위암이 되겠네? 위암 전 단계야. 이런 거라는 거. 혹은 위암입니다. 이랬는데 위궤양일 거야.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자기만 괜찮다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큰 문제인데도 이것이 별거 아닌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은 개인화입니다. 모든 일이 자신에게 기인된다고 하는 거.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내가 늘 재수가 없으니까 잔치에 와서도 재수없는 일만 생기네.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래. 다 모든 게 나 때문에 생긴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흑백 논리. 도 아니면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죠. 극단적 사고. 흑백 논리. 순결하지 못하면 죄. 노동운동을 하면 빨갱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생각의 그 중도 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완벽하게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나온 6가지 가운데 몇 개나 보면은 해당되세요? 저도 한 2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인지가 있다는 거죠. 이 왜곡되어 있는 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또 이것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왜곡들이 있는지 혹은 나에게 어떠한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들을 합리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은 인지치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의 인지치료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지치료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가정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뀐다고 백은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백 들어갈 때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지치료는 구조화되어 있고 목적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지치료가 됐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서 이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문제의 사고와 문제 감정을 파악한다는 거죠.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겼지?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다음에 잘하면 되죠. 뭐 아니 뭐 괜찮아요.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소심하고 잠을 못 자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뭔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여서 유용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역기능적 사고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동적 사고.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두 번, 세 번 읽으면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면 유사한 내용의 다른 책을 보면 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슨 큰 잘못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자동적 사고를 논박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과정에서 자기소개를 항상 잘해야 돼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 이 책을 이해 못할 수도 있죠. 전공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전공이라도 해도 어떻게 다 이해하나요? 이 책은 원래 어려운 책이에요. 저도 이해 못했어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렇게 어려운데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뭔가 그 논박을 갖게 한다는 거죠. 기저에 있는 핵심 신념과 중간 믿음을 찾아냅니다. 나는 무능력해. 나는 우둔한 거야. 난 이것도 못하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바보야. 이런 것들. 핵심 신념과 중간 믿음. 그것들을 찾아야지 이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우리는 논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이 되게 어려워. 어렵지만 나는 무능력하지 않아. 뭐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 나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핵심 믿음과 중간 믿음을 갖는다면 이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핵심 신념을 논박하게 한다. 여전히. 내가 왜 무능력해? 비록 내가 이 책은 이해를 못했지만 나는 다른 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나는 뭐 직업적으로 안정됐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비록 가정생활은 실패를 했지만 이렇게 그거를 별개로 본다던가 혹은 그로 인해서 내 사람 자체가 파국에 이르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얻은 것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말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집에 오고 나면은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재수가 없으니까 다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과정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어떤 잘못된 왜곡의 인지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본인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두 번은 도움을 청했지만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이 단계를 거칠 수 있는 훈련을 가져서 구조화되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려드는 어부지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훈련화되어서 목표 지향적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00의 인지론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5주차 1강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삐아제와 콜버그, 네,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는 콜버그의 도덕적, 네,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앨리스와 또 이제 100의 이론까지 우리 4가지의 이론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지 구조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 사고를 바꾸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오늘 공부한 앨리스와 100의 이론의 핵심은 바로 논박이라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이것으로써 5주차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6주차에서 뵐 거예요. 6주차부터는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여전히 인행사는 많은 학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